안녕하세요. 내 마음속 책다방입니다. 살다 보면 나보다 더 똑똑하고 현명한 사람들이 주위에 참 많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비단 내가 꼭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보다 훨씬 어질고 뛰어난 사람이 주위에 많다는 것인데요. 다행히 그들이 내게 적이 아닌 좋은 벗일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그렇지, 만약 어떤 일로 인해 적이 된다면 참 곤란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드리는 이 책이 바로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귀감과 교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이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럼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내 마음속 책다방에서 읽어드릴 책은 미린의 공방 지음 정민미디어에서 펴낸 누구나 한 번쯤 읽어야 할 손자병법입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읽어야 할 손자병법은 중국 춘추전국 시대의 병법가인 손무가 지은 병법서입니다. 무경칠서로 불리는 중국의 7대 병법서 중 하나로, 이 중에서도 손자병법이 단연 으뜸이라며 칠서의 저자들조차 입을 모았다고 합니다. 손자병법은 그저 단순한 군사법도 단순한 처세술도 아닙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즉 남을 알고 자신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라는 명구로 이미 우리네 일상 속에도 깊이 스며 있고 밀접하기 때문입니다. 손자병법이 체계적으로 알려주는 것은 전쟁, 곧 싸움이라는 것 앞에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학생이든 사업가이든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맞서 싸우고 있는 것들이 있기 마련인데, 이 책이 그러한 싸움에서 현명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정석을 제시해 줍니다. 이는 무려 2500년 전에 쓴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 병법으로 그때의 적군 하나를 물리치던 것처럼 오늘날 한 개인에게도 예리하고 정확하게 다가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누구나 한 번쯤 읽어야 할 손자병법, 미린의 공방 지음. 개, 먼저 나와 적을 헤아려라. 미친 척 하되 미치지 마라. 날카롭고 성급하게 행동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둔하고 인생에서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라. 대개 세상에서 자신의 목표를 달성한 사람은 좀 어리석어 보이는 사람들이었다. 천둥번개가 엄청난 힘으로 하늘을 가로지르기 전에 고요함과 같은 이치로 산다면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위나라 명제 때 있었던 일이다. 명제는 자기 운명이 다함을 알자 나이 어린 태자 조방에게 왕위를 계승하였다. 그리하여 조정은 사마이와 조상에 의해 운영되었다. 그런데 조상은 어린 태자의 유약함을 이용해 호시탐탐 권력을 장악할 기회를 노리며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다. 조상의 횡포를 보다 못한 사마이는 관직을 버리고 물러나 앉았을 뿐만 아니라 사마사, 사마소 두 아들에게도 관직을 버리고 일선에서 물러나라고 일렀다. 그러자 조상은 더욱 기가 살아 자기의 친족과 직위들을 마구잡이로 등용했다. 그러던 어느 날 조상의 휘하에 있는 이승이라는 자가 사마이가 살고 있는 지방에서 형주 지방으로 떠나게 되었다. 그러자 조상은 이승을 시켜
사마이에게 고별 인사를 하는 척하면서 그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동정을 살펴보라고 일렀다. 이승은 그 길로 사마이의 집으로 찾아갔다. 이승이 온다는 전가를 받은 사마이는 아프지도 않은데 일부러 자리를 깔고 드러누워 앓는 신용을 했다. 빨리 병이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형주의 관리로 임명되어 떠납니다. 이승이 마음에도 없는 인사를 하자 사마이가 잘못 알아들은 척을 하며 말했다. 어디? 정주라고? 정주가 아니라 형주입니다, 형주. 아무튼 정주에 가서도 임무를 잘 수행하시게. 이승은 사마이의 집을 나와 곧장 조상에게로 달려갔다. 사마이는 앞으로 얼마 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말귀도 잘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 후부터 조상은 사마이를 더 이상 경계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기 249년 사마이 부자는 시기가 무르익자 정변을 일으켰다. 사마이는 맨 먼저 조상을 붙잡아 꿇어앉혔다. 조상, 당신은 그동안 너무나 많은 비리를 저질렀소. 어디 증거를 대보시오. 여전히 도도한 자세를 굽히지 않는 조상의 코앞에 사마이는 각종 문서들을 들이대며 말했다. 그러자 조상은 놀라며 언제 그런 것들을 다 챙겼느냐고 물었다. 사마이가 지그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나는 그동안 아프지도 않은데도 아픈 척, 바보가 아닌데도 바보인 척하며 지냈어. 그리하여 조상은 일체의 공직에서 물러나게 되었고 법에 따라 심판을 받았다. 사마이는 그가 말했던 것처럼 속으로는 정변을 계획하면서도 겉으로는 바보인 척했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진짜로 어리석은 자들이 총명한 척하는 것은 위선이라는 것이다. 적의 분열을 부추겨라. 적국 내부의 분열이 일어나면 더욱 분열을 부추기고 서로 알력 다툼을 하고 있을 때는 서둘러 공격하지 말고 더욱 이간질을 시켜 스스로 멸망하기를 기다리는 전술이 있으니 이는 곧 앉아서 호랑이의 싸움을 지켜보는 것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동안 말 원소와 조조는 황하의 남북을 나누어 점령하고 있었다. 원소는 병력이 강했지만 부하를 단결시키지 못해 관도전에서 주도 면밀한 조조에게 패한 뒤 얼마 안 되어 병으로 죽게 되었다. 원소가 죽은 뒤 그의 세 아들인 원담, 원상, 원인은 서로 권력 싸움을 벌이기 시작했고 그 결과 원담이 사망했다. 그러자 조조는 이 기회를 틈타 군대를 출동시켜 원상과 원이마저 하북지방으로 쫓아내려 했다. 힘에 밀린 두 형제는 요동지방의 공송광에게 몸을 의탁하기로 했다. 이를 본 조조의 전술 참모인 곽가가 말했다. 저들을 추격하여 없애야만 후환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송강 밑에서 힘을 키워 다시 쳐들어올 것입니다. 그러나 조조는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다. 그럴 필요 없어. 머지않아 공송강이 저 두 사람의 머리를 바치러 올 것이요.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곽가는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조조는 확신에 찬 표정을 지었다. 한편 조조에게 패하고 요동의 공성광에게 투항하러 가던 원상원이 두 형제는 가는 도중에 모의를 꾸몄다. 공성광은 우리에게 감정이 없으니까 후하게 대접해 줄 거야. 그러니 기회를 보아서 그를 없애자. 그러면 그의 지역이 우리 땅이 될 거고 거기서 뒷날을 도모하자. 그러나 두 형제가 온다는 소식을 들은 공송광은 그들보다 한 수 위였다. 분명히 자신에게 해코지할 것이라고 생각한 공송광은
정병을 사방에 잠복시키고 난 뒤 공손히 두 사람을 맞이했다. 간단히 예를 치르고 연회장으로 들어가는 길에 두 형제는 좌우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품에서 단도를 꺼내들었다. 그러자 살기를 느낀 공손광이 급히 몸을 피하고 주위에 잠복해 있던 정병들이 튀어나와 재빨리 두 형제의 팔을 비틀었다. 공손광은 꿇어앉은 두 형제를 크게 꾸짖었다. 너희들은 개처럼 이곳으로 도망쳐온 주제에 감히 나를 없애려고 수작을 부렸느냐? 너희들을 하늘의 이름으로 처형하겠다. 공손광이 고갯짓을 하자 순식간에 원상원이 두 사람의 머리가 베어졌고 그 목은 곧바로 조조에게 전해졌다. 조조의 말대로 두 형제의 목이 전해지자 곽가는 감탄을 금치 못했다. 그러자 조조가 웃으며 말했다. 공손광은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공연히 두 형제 때문에 우리 군대의 공격을 받을까봐 두려워하면서도 또 한편으론 원시 형제들에게 당할까봐 염려하기도 했을 것이다. 만약 지난번에 우리가 공손광을 공격했다면 원시 형제와 연합하여 공격해와서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것 아닌가. 결국 나는 힘들이지 않고도 이렇게 적의 목을 베었으니 뭘 더 바라겠는가. 죽은 산돼지에게서 얻은 깨달음. 일본 에도 시대의 유명한 화가인 마루야마 오쿄는 자연 그대로의 것들을 섬세하게 관찰하여 화폭에 옮긴 사람으로 유명하다. 한 번은 어떤 사람에게서 잠자고 있는 산돼지 그림을 그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는데 마루야마 오쿄는 한 번도 산돼지의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고민을 하던 어느 날 집에 어떤 노파가 물건을 팔러 들어왔다. 그래서 그는 노파에게 산돼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느냐고 물어보았다. 그랬더니 노파는 의외라는 듯이 되물었다. 아니, 여태 산돼지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단 말이유? 예, 저는 아직... 우리 집 뒤에 산이 하나 있는데 그 녀석이 가끔 먹을 것이 떨어지면 내려오곤 하니 나중에 우리 집에 한번 와보시구려. 예, 고맙습니다. 알려주시면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며칠 후 노파가 오쿄의 집으로 황급히 달려왔다. 빨리 가보시구려. 지금 우리 집 뒤에 산돼지 한 마리가 내려와서 드러누워 있다우. 마루야마 오쿄가 얼른 그림 도구를 챙겨가지고 노파의 집으로 달려갔더니 정말 노파의 집 뒤에 누런 짐승 한 마리가 눈을 감은 채 드러누워 있는 것이었다. 마루야마 오쿄는 산돼지가 깨어나기 전에 빨리 작업을 끝내려고 종이에 빠르게 스케치 작업을 했다. 그리고 특징적인 부분을 유심히 살펴본 뒤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돌아와서는 며칠간에 걸쳐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그림을 완성했다. 그림을 모두 마친 다음 날 그림을 부탁한 사람이 오쿄의 집으로 찾아왔다. 산돼지 그림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왔습니다. 어디 그림 좀 볼까요? 마루야마 오쿄는 자랑스럽게 그림을 보여주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림을 보더니 대번에 표정이 달라졌다. 아니, 왜 그런 표정을 지으시죠? 제 그림이 마음에 안 드시나요? 아닙니다. 그림은 아주 마음에 드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잘못되다니 뭐가요? 산돼지가 눈을 감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잠을 자고 있는 것을 그리신 것 같군요. 예, 잠자고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원래 산돼지는 잠을 잘 때도 털이 어느 정도는 곤두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그림은 털이 온통 착 까부라져 있으니 마치 죽어있는 산돼지 같군요. 예? 마루야마 오쿄는 놀라서
당장 노파의 집으로 달려가 자초지종을 설명했더니 과연 그 사람의 말이 옳았다. 그날 산돼지가 영 돌아가질 않기에 다가가 보았더니 글쎄 싸늘하게 죽어있지 뭐유. 그날 마루야마 오쿄가 본 것은 이미 죽어있는 산돼지였던 것이다. 그 일을 겪고 오쿄는 자신의 그림 세계에 대해 크게 깨달은 바가 있었다. 그의 깨달음이란 자기 그림이 생과 사라는 중요한 문제에 당면하여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 같다는 자각이었다. 부하의 고름을 입으로 빤 상관. 중국의 병법가로서 손자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이 오자이다. 본명은 오기이며 전국시대 위나라 사람으로 원래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 젊었을 때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을 물려받았으나 방탕한 생활로 탕진하여 주위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오자는 어렸을 때부터 병법을 공부하고 스스로 깨달은 바가 있어 언젠가는 병법으로서 출세하겠다는 당찬 포부를 갖고 있었다. 그리하여 오자는 자기가 탕진한 것을 비웃는 사람들 중에 30여 명을 살해한 뒤 그 길로 위나라를 떠나 노나라로 도주했다. 노나라에 간 오자는 공자의 제자인 증자를 찾아가 문화에서 수학하였는데 그러던 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비보를 접했다. 마음은 당장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출세하기 전에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한 터라 눈물을 머금고 고국행을 포기했다. 하지만 효를 중시하는 증자가 그러한 오자를 그냥 놔둘 리 없었다. 오자는 마침내 증자의 휘하에서 추방당했다. 증자의 문화에서 쫓겨난 오자는 이제 자기가 출세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병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더욱 병법 연구에 몰두하였다. 그러던 중 드디어 오자에게 길이 열렸다. 그의 병법이 출중하다는 소문이 세상에 알려지자 노나라 임금이 그를 등용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때 노나라와 제나라 사이에 전쟁이 일어났고 오자는 총지휘관이 되었다. 하지만 한 가지 난점이 있었다. 오자의 아내가 제나라 사람이어서 그의 충성이 의심스럽다는 말이 들렸던 것이다. 그러자 오자는 입술을 깨물며 단칼에 자기 아내를 베어 두 마음이 없음을 증명해 보였다. 결국 그는 전쟁에서 크게 승리해 더욱 높은 벼슬에 올랐다. 그러나 주위 사람들의 모함은 그치지 않았다. 부모에게는 불의한 자식이고 아내에게는 무정한 남편이라는 비난에 견디다 못한 오자는 다시 노나라를 떠나 위나라로 들어갔다. 위나라로 간 오자는 출중한 병법으로서 위왕 문우의 마음을 사로잡아 태수의 벼슬을 얻었다. 임지로 간 오자는 병사들을 훌륭하게 훈련시켜 당시 가장 강국이었던 진나라와 싸워 5개의 성을 빼앗는 업적을 세우기도 했다. 오자가 병사를 사랑하는 마음은 그 누구도 따를 자가 없었다. 오자는 병사들과 똑같은 옷을 입고 같은 음식을 먹었으며 함께 자고 함께 걸었다. 그가 이렇게 부하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연히 그의 부하들은 한결같이 충성을 맹세했다. 어느 날 오자의 부하 한 명이 등에 종기가 나서 몹시 고생을 하고 있었다. 의사에게 그 병사의 종기를 보였더니 입으로 고름을 빨아주지 않으면 낫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 말을 들은 오자는 곧 병사의 종기에 입을 대고 고름을 빨아내었다. 그랬더니 과연 병사의 상처가 씻은 듯이 나았다. 이 광경을 본 같은 부대의 병사가 휴가를 받아 고향으로 내려갔는데 마침 종기가 났었던 병사의 어머니를 만나게 돼 오자가 치료를 해주었다는 말을 전해주었다. 그러자 그 어머니는 통곡을 하며 말했다. 이제 어쩌면 좋단 말인가. 등에 종기가 나는 것은 우리 집안의 내력이요. 내 남편도 일찍이 오장군 밑에서 부하로 있었는데
그때도 남편 등의 종기가 나자 오장군이 입으로 빨아서 치료를 해주었소. 그러자 남편은 장군의 은덕에 감격하여 목숨을 바쳐 충성을 하겠다고 맹세했는데 정말 전쟁이 일어나자 용감히 싸우다가 전사했다오. 그런데 이번에는 내 아들 역시 오장군에게 은덕을 입었으니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게 아니오. 이처럼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달랐던 오자는 죽음까지도 불사하는 병사들 덕분에 연전연승을 거듭했고 문우는 그 업적을 높이사 더욱 큰 벼슬을 주었다. 문우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된 무후는 천성이 용맹스러워 전쟁을 좋아했다. 그리고 젊은 혈기에다가 고집까지 강해 오자의 간언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서로 충돌할 때가 많았다. 더구나 새로 재상에 오른 공숙의 모함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오자는 다시 초나라로 건너갔다. 오자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던 초나라 도왕은 그를 재상으로 임명했다. 초나라 재상이 된 오자는 새로운 법과 제도를 만들어 정착시키는 한편 주병국을 쳐 강대국으로 만들어 놓았다. 하지만 오자의 개혁 정치에 반감을 품고 있던 세력들은 도왕이 죽자 반란을 일으켜 마침내 오자를 살해하였으니 그때가 그의 나이 60세였다. 임기응변도 사용할 때가 있는 법. 제나라의 유명한 웅변가인 순우곤이 어느 날 맹자에게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렇게 물었다. 남녀 간의 물건을 교환할 때는 손으로서 서로 주고받지 않는 게 예의입니까? 맹자가 대답하였다. 그렇소. 그것이 예의지요. 순우곤이 다시 물었다. 그렇다면 자기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도 손을 내밀어 꺼내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요? 맹자가 다시 대답했다. 그건 아니요. 형수가 물에 빠졌는데도 꺼내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것이요. 남녀 간의 물건을 손으로 주고받지 않는 것은 예의지만 형수가 물에 빠졌을 때 손을 잡고 꺼내주는 것은 임기응변, 즉 권도인 것이요. 지금 천하의 모든 사람들은 물에 빠졌다고 할 수 있는데 선생께서 손을 뻗어 건져주지 않으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물에 빠진 천하의 사람들을 건져내는 데는 임기응변이 아닌 정도가 필요한 것이고 물에 빠진 형수를 건져내는 데는 손이 필요한 것이요. 그런데 그대는 천하도 손으로 잡아당겨 끌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오. 맹자의 말에 순우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여기서 맹자가 말한 권도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임기응변을 말한다. 즉, 권은 저울을 말하는 것인데 물건의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저울이라는 물건이므로 변하는 상황에 따라 정의롭게 대응하는 것을 권도라고 이르게 되었던 것이다. 천하를 생각하는 것이 큰 용기. 전국시대 제나라 임금인 선왕이 맹자에게 물었다. 이웃나라와 사귀는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그러자 맹자가 대답했다. 그렇게 하지요. 오직 어진 군주라야 큰 나라이면서도 작은 나라를 얕보지 않고 예의를 갖춰 외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나라 탕임금은 갈나라와 외교를 하였고 주나라 문왕은 서쪽 변경의 오랑캐 민족인 고니와 외교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지혜 있는 군주라야 작은 나라이면서도 큰 나라의 예의를 갖추고 외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나라 태왕은
북쪽 변경의 민족인 훈육과 외교하고 굳건히 오나라를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큰 나라이면서 작은 나라와 외교를 하는 것은 만물의 하찮은 것까지 포용하는 하늘의 도리를 즐기는 것이며, 작은 나라이면서 큰 나라와 외교를 하는 것은 천리의 공정함을 알고 있으면서 하늘의 도리를 두려워하여 무모한 짓을 하지 않는 행동입니다. 하늘의 도리를 즐기는 자는 천하를 보존할 수 있으며, 하늘의 도리를 두려워하는 자는 자신의 나라를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시경에는 하늘의 위엄을 두려워하고 그럼으로써 나라를 보존할 수 있었노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선왕이 응답한 뒤 다시 물었다. 정말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내게는 결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용맹스러운 행동을 너무 좋아하는 버릇이 있다는 것입니다. 맹자가 다시 대답했다. 그렇다면 부디 임금께서는 하찮고 작은 용기를 즐겨 구하시하는 일은 없도록 하십시오. 걸핏하면 칼을 거머쥔 채 눈을 부릅뜨고 노려보면서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드느냐, 어림없는 소리 말아라 하고 말하는 것은 그저 필부의 용맹일 뿐이며 겨우 한 사람 정도를 대적할 따름입니다. 임금께서는 부디 큰 용기를 지니시기 바랍니다. 시경에 이르기를 주나라 문왕은 한 번 크게 성을 내고는 군대를 정비하여 거나라를 치려는 밀나라를 제압하였네. 이리하여 주나라의 복지를 두텁게 하고 천하의 기대에 답하였네 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문왕의 용기입니다. 문왕은 한 번 성을 내면 천하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서경에 하늘이 이 세상에 백성을 내시고 그들의 임금과 스승을 냈다. 그리고 이르시기를 임금과 스승은 상제인 나를 도와서 천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편안하게 하라고 하셨다. 죄가 있는 자를 벌하고 죄가 없는 자를 편안케 하는 것은 오직 상제인 나의 소관이며, 이 세상에서 누가 감히 하늘의 뜻을 거역하는 짓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습니다. 주왕 한 사람이 천하의 횡포한 짓을 행하는 것을 본 무왕은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그리하여 무왕은 한 번 크게 성을 내어 주왕을 제거하였고, 그럼으로써 천하의 백성들을 편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왕의 진정한 용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임금께서도 문왕과 무왕처럼 딱 한 번 성을 내시어 천하의 백성을 편안하게 하실 수 있다면 백성들은 매우 기뻐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백성들은 임금께서 그러한 용맹스러움을 즐기시지 않을까 봐 오히려 두려워할 것입니다. 작전. 전쟁은 최대한 빨리 끝내라. 전쟁과 병은 초기에 잡아라. 중국 고대의 전설적인 명의인 편작이 제나라의 환궁을 진찰하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폐하께서는 병이 살갗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장차 병이 깊어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나 환공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내게는 병이 없어. 편작이 나가자 환공이 중얼거렸다. 의사랍시고 병도 아닌 것을 가지고 중병이라고 하여 공을 세우려 하는군. 그로부터 열흘이 지난 후 편작이 다시 환공을 진찰한 뒤 말했다. 폐하의 병은 이제 살속과 피부에 와 있습니다. 만일 지금 고치지 않으면 장차 병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환공은 대꾸도 하지 않았다. 다시 열흘이 지나 진료를 하고 나서 편작이 말했다. 폐하, 이제 병이 위와 장에 와 있습니다. 만일 지금 고치지 않으면
병이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황공은 여전히 편작의 충고를 무시했다. 다시 열흘이 지났다. 환공의 진료를 마치고 나온 편작은 이번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둘러 궁궐을 빠져나왔다. 이상하게 여긴 환공이 사람을 시켜 이유를 알아오라고 하자 편작이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병이 살갗에 있을 때는 더운 물찜질로 고칠 수 있었고, 병이 살속과 피부에 있을 때는 침으로 고칠 수 있었다. 그리고 병이 위장에 있을 때는 약을 달여 먹으면 고칠 수 있었다. 하지만 병이 골수에 있게 되면 운명을 맡아보는 신의 소관이어서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게 된다. 그런데 지금 전하의 병은 골수에 있으므로 나는 갈 수가 없다. 과연 며칠 후에 환공의 병이 악화돼 편작을 찾았으나 그는 이미 멀리 도망간 후였다고 한다. 어차피 자기 힘으로는 고치지 못할 병이므로 공연히 치료를 한답시고 나섰다가 환공의 노여움을 사게 되면 자기 목숨마저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처럼 병도 초기에 잡아야 하듯 전쟁도 초기에 속전속결로 끝내야 인적 물적 부담을 덜 수 있다. 대들보만 빼내면 무너진다. 전쟁을 할 때 최상의 전술은 아군을 이동시키는 것처럼 하여 적이 그들의 주요 부대를 자주 재배치하도록 유도하되 적의 움직임을 면밀히 파악하여 약한 곳에 위치했을 때를 놓치지 말고 공격하는 것이다. 이 전술은 마치 마차를 멈추기 위해 마차의 바퀴를 못 움직이게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전국시대 초진나라에는 지씨, 조씨, 위씨, 한시성을 가진 4명의 제후가 서로 세력을 다투고 있었다. 그 중에서 지씨가 가장 세력이 막강했는데 그런 까닭에 나머지 3 제후는 지씨에게 다달이 곡식을 헌납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 지씨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던 조씨가 몇 달째 곡물을 바치지 않자 꾹 참고 있던 지씨가 드디어 화를 터뜨렸다. 저번에도 곡식을 바치지 않아 내가 분명히 경고를 했는데 이번에 또 내 명령을 거절했단 말인가? 당장 위씨와 한씨를 불러들여라. 지씨는 한달음에 달려온 위씨와 한씨에게 화풀이를 했다. 조씨에게 본때를 한번 보여줘야겠어. 내일 당장 군사를 풀어 조씨의 성을 공격할 테니 당신들도 이번 싸움에 참전하시오. 위씨와 한씨는 속으로는 싫었지만 지씨의 서늘에 주눅이 들어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다음 날 지씨의 주력군과 위씨, 한씨의 지원군이 조씨가 제후로 있는 진양성 앞에 집결했다. 지씨가 선봉에 나서서 조씨에게 굴복할 것을 종용했으나 조씨는 얼굴도 내밀지 않았다. 그러자 지씨는 분을 참지 못해 진양성에 수많은 화살을 퍼부었다. 그래도 조씨는 꿈쩍하지 않았다. 지씨는 안 되겠다 싶어 공격을 멈추고 위씨와 한씨에게 말했다. 조씨가 영 반응이 없으니 다른 방법으로 공격을 해야겠소. 진양성은 지대가 낮으니 당신들 땅에 있는 강둑을 타서 성을 물속에 쳐넣어야겠소. 내일 아침까지 물길을 진양성 쪽으로 향하도록 작업을 하시오. 한편 이 같은 정보를 입수한 조씨는 발을 동동 구르며 초조해했다. 그러자 조씨의 모사인 장맹담이 꾀를 내었다. 지금 위씨와 한씨는 조씨가 싫은데 억지로 군대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2 사람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면 지씨는 저절로 망할 것입니다. 그날 밤 장맹담은 야음을 틈타 몰래 위씨와 한씨의 진영에 잠입했다. 그리고 2 사람을 간곡하게 설득했다. 우리 성을 정복하면 다음엔 반드시 2분의 성도 빼앗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기회에 저희 제후님과 힘을 합쳐 지씨를 물리치시지요.
마침내 위씨와 한씨는 죽을 각오를 하고 지씨를 공격하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밤새 물길을 돌리는 작업을 한 후 제방을 터뜨리자 물길은 조씨의 성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지씨 쪽으로 흘러들었다. 지씨의 성은 삽시간에 물바다가 되었다. 이를 보고 새 제후가 말했다. 아무리 화려해도 대돌보만 빼내면 집이 통째로 무너진다는 사실이 무얼 말하는지 이제 알겠느냐, 어리석은 지씨야. 속전속결하려면 왕을 잡아라. 일을 시작하려면 반드시 그 요점을 파악해야 하고 악을 없애려고 할 때에는 그 뿌리부터 잘라 없애야 한다. 이처럼 전쟁에서 이기려면 적장을 사로잡거나 죽임으로써 적의 전체 역량을 와해시켜서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다. 당나라에서 안녹산의 난이 일어났던 해의 일이다. 하남 수양성 밖에 함성이 하늘을 진동하고 깃발이 하늘을 가렸다. 반란군 총수 안녹산이 윤자기에게 13만 대군을 주어 당나라의 수양성을 공격하도록 했던 것이다. 그러자 수양성을 지키던 장수는 고민에 빠졌다. 현재 성 안에는 7천여의 병사밖에 없었기 때문이었다. 장수는 성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매일 등불을 밝힌 채 책을 읽고 병사를 깊이 연구하며 반란군을 물리칠 묘안을 생각했다. 그러나 묘안이 쉽게 떠오르지 않았을 뿐더러 적이 공격해올 때마다 장순의 군사수는 점점 줄어들고 식량도 거의 바닥이 날 지경에 이르렀다.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할 때였다. 그때 장순의 머릿속에 병서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사람을 쏘려면 먼저 말을 쏘고 적을 잡으려거든 먼저 왕을 잡아라. 장수는 즉시 장군들을 불러들여 회의를 열었다. 적은 지금 숫자가 많아 우리가 대항하기에는 너무 벅차오. 그러니 적장 윤자기를 제거하면 금방 전력이 약해질 것이오. 그러자 장군 하나가 말했다. 하지만 적의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 윤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게 묘책이 있어. 우선 병사들에게 건초로 화살을 만들게 하고 활을 잘 쏘는 명궁을 뽑아 대기시키도록 하시오. 이튿날 반란군이 또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해오자 장수는 병사들에게 건초 화살을 쏘라고 명령한 후 성 위에서 반란군 병사들의 동태를 유심히 살피고 있었다. 잠시 후 화살을 맞은 반란군 병사들이 코웃음을 치며 저희들끼리 수군거리더니 건초 화살을 집어들고 누군가에게가 무릎을 꿇고 바치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러자 장순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명궁은 대기하라. 활시위를 걸고 내 명령을 기다려라. 그리고 잠시 후 장순이 다시 큰 소리로 명령했다. 저기 덩치 큰 자가 윤자기임에 틀림없다. 어서 활을 쏘아라. 명궁이 쏜 화살은 눈 깜짝할 사이에 윤자기의 왼쪽 눈에 꽂혔고 순식간에 피가 사방으로 튀면서 윤자기는 소리를 지르며 고꾸라졌다. 자신들의 대장이 쓰러지자 수많은 반란군은 순식간에 사분오열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적들이 동요하자 장수는 곧바로 병사를 이끌고 성 밖으로 나와 반란군 5천여 명을 사살했다. 지도자를 잃은 적들은 오합지졸이나 마찬가지였다. 결국 윤자기는 가까스로 죽음을 면하고 도망갔을 뿐 아니라 반란군은 수십 리 밖으로 후퇴함으로써 수양성은 포위망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었다. 이제 내 마음속 책다방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손자병법을 읽고 나니 많은 걸 배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현인들과 지혜가 있는데 이렇게 책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지혜를 통해 세상을 좀 더 현명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고요. 저는 다시 새로운 책을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